자, 이번 시간에는 548쪽의 63회 먼저 이론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회의 이론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까요? 자, 1번 보시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담당자 간의 대화이다. 아래에 가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만화로 그려놨어요. 만화로 보시게 되면은 최대리가 금년에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가 전년에 비하여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재고자산 단가가 뭐 10,000원짜리가 지금 뭐 18,000원이 됐다든가 이렇게 재고자산이. 그러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올해는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예. 선입선출로 했더니 재고자산의 단가가 높아졌다. 그러면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회계의 변경에 관한 얘기네요. 회계의 변경.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의 변경에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내야 돼요. 자, 우리가 회계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두 번째는 유가증권의 매입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예,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유가증권의 매입단가 결정 방법이나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나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것을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이익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 그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회계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랬으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은 무엇에 해당된다? 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그 변경 효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소급해가지고 전기 거도 이 정책에 따라야 돼요. 선입선출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말은 전기. 우리가 재무제표를 단기 거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작성하잖아요. 비교해서 작성한다면은 소급 적용을 해서 전기 것도 결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손익계산도 다시 만들어서 비교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이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회계의 변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찾으시면은 3번이 답이었죠.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A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4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냐?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야 될 게 두 개 중에서 큰 거. 예, 공정가치가 있고 우리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사용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맥스, 큰 것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손상차손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부금액과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야죠. 자, 23년도 1월 1일 날 2억 원에 샀습니다. 기계를. 그리고 결산 때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2천만 원.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4년 12월 31일 또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네. 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거 지금 메모한 게 있어서 제가 넘기질 못하는데 여러분은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가 24년 말 A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공정가치는 6천만 원, 사용가치는 7천만 원으로 판단되었다. 예, 두 가지 나오죠. 자, 거기서 큰 거를 적용해야 되니까 7천만 원을 적용하면 돼요. 예, 7천만 원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죠? 2억 원에 사가지고 감가상각 한 번, 두 번 4천만 원 했으니까 예, 1억 6천만 원이죠. 1억 6천만 원을 지금 7천만 원으로 장부를 고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용 처리를 해야 고쳐질 수 있죠. 그 비용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입니다. 그러면은 9천만 원을 뺐나요? 예.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9천만 원을 빼줘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답이 3번에 있습니다. 9천만 원이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문제 가끔 나오니까요. 공식을 알아두세요. 장부금액 따져보시고, 장부금액은 취득금액에서 그동안 감가상각한 누계액을 빼주는 것이 장부금액이니까요. 장부금액 구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주어진 자유 중에 공정가치 알려줄 거고 사용가치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두 개 중에서 그냥 하나만 알려줬다 그러면 그 하나 적용하면 됩니다. 그건 더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두 개를 주었을 때는 그 중에서 작은 값 버리고 여기서는 큰 값을 취해가지고 장부금액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가, 그 차이 금액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된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24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모두 정상적인 거다라고 했다면, 정상적인 평가 손실은 정상적이다. 뭐 평가 손실은 다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전년도 자료부터 알려줍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23년도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4년도에 기초 상품 재고액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XX로 해놨어요. 우리 보고 갖다 써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자, 그러면은 지난 23년도 재고액이 취득 원가는 200만 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고자산의 평가를 150으로 평가해야 맞나요? 200으로 평가해야 맞나요? 150으로 평가해야 맞습니다. 왜냐?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초상품 재고액을 150이라고 쓰면 이 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매출원가 공식이 뭐예요? 매출원가 공식은 기초 더하기 당기 매입 빼기 기말, 이게 매출원가예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당기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기말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850인데, 자, 기말은 여기서 저가법이에요. 200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850에서 200만 원을 빼면 됩니다. 650이죠.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출원가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상품 매출원가든 제품 매출원가든 매출원가 공식, 기초 더하기 당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물론 제품의 경우는 매입이 아니라 제조기 때문에 여기만 달라져요. 매입액이 아니라 당기 제조원가라는 거. 제품에서는, 그러니까 제품으로 바꾸면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할 수 있고, 제품의 매출원가는, 상품의 매출원가는 사는 거니까, 사다 파는 거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다. 아시겠죠?
자, 1, 2, 3번 풀어봤는데 그렇게 뭐 까다로운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출제할 수 있는, 충분히 FAT 1급 아래 급수에서도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다음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중에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우리 엊그제 이론 문제 이론 평가할 때 이 문제 푸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유실된 금액을 구하라. 이것은 장부 금액을 일단 장부 잔액을 구하시고 재고자산의 장부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조사한 금액을 구해가지고 뭐 구해놓은 게 아니라 조사한 자료를 딱 알려주죠. 예, 창고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30만 원어치 상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부 잔액은 얼마인지를 알면 유실된 금액을 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할 때 아까 매출원가 공식을 얘기했듯이 매출원가 공식을 우리가 이 T 계정에다 넣으면 이렇습니다. 기초, 매입, 차변 요소이고 대변이 매출 원가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대변 요소입니다. 이거는 항상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딱 맞아야 되거든요. 자, 기초 재고 50만 원, 단기 매입액 150만 원, 차변 합계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알려주거나 뭐 기말 재고액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보고 알아서 계산해라 이겁니다. 단기 상품 매출액은 200인데 그 중에 이익이 20%, 그럼 80%가 원가예요. 160만 원이다. 160만 원이 매출 원가다. 그랬을 때 기말 재고액은 우리가 40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 200이 되니까요, 대변이. 자, 그래서 이제 장부 금액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40만 원인데 지금 실제 조사하니까 30만 원이다. 답이 1번이네요. 네. 엊그제 풀었던 거하고 답까지 똑같지 않나요? 네. 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요.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결산 후에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이 24년 12월에 파산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이 24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우리가 뭘 누락했냐면요. 결산이 끝났어요. 결산이 끝났는데 12월 달에 회사가 거래처가 파산해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네요. 그러면 12월 그 결산하기 전에 대손 처리 회계를 했어야 돼요. 근데 대손 처리를 지금 누락한 겁니다. 이 내용은. 예.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손 처리 분계를 머릿속에 떠올려야죠. 차변의 대손 삼각비. 아니면 대손 삼각비 아닐 수가 더 있죠. 예. 짝대기 할 건 없고 대손 삼각비보다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대손 충당금을 생각해야죠.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예요. 예. 그리고 대변은 이제 매출 채권. 여기서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외상 매입금 아니 외상 매출금이 될 수도 있고 받을 어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 감소시켜야죠. 예. 그래서 이 거래가 우리가 자산 감소가 되어야 되고 매출 채권이 대변에 가니까 예.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자산에 감소된 것만큼 다시 증가하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면은 여기 제가
자,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이걸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 못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거기서 상계하는데 아까 끝부분에 제가 읽은 걸 놓쳤어요. 지금 생각이 납니다. 예,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 그러면 이건 비용이죠. 대손 상각비입니다. 그 차변에 뭐를 빼먹었어요? 비용 발생을 누락했다 이거예요. 비용 발생. 자,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를 누락한 지금 사건입니다. 자, 1. 매출이 과대 계상됐다. 매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2.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자, 비용을 누락시켰는데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과대하게 되죠. 예,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누락시켰으니까 과소가 아니라 과대. 3번 자산의 과대. 그렇네요. 왜냐면은 요거를 빼먹었잖아요. 자산 감소를 매출채권 대변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과대하게 계산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을 보면은 이익 잉여금의 과소. 아까 비용 발생을 누락하면 이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과소하는 게 아니라 과대가 되죠. 과대. 예. 네, 그래서 보기에서 말이죠. 1번은 매출하고 관계 아예 없는 것이고 2번은 당기순이익에 관계는 있는데 과대 계상된 것이고 4번은 이익잉여금하고 관계 있는 건데 과대 계상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3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6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도가능증권 관련 자료이다. 7월 1일자 회계처리 옳은 것은. 자, 7월 1일 날 이런 거래를 했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한 주당 7,000원을 모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처분시 분계입니다. 자,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시 분계는요, 그 전에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정리해야 돼요. 같이 정리. 자, 그래서 그 전에 평가에 있던 거, 요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23년 12월 31일 날 매도가능증권을 한 주당 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거죠. 그런데 8월 달에 얼마에 산 거냐면은 한 주당 8,000원에 산 겁니다. 그러면 한 주당 1,000원씩 증가해 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포괄 손익 누계액이 얼마가 있냐면은 한 주당 1,000원, 1,000주니까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정리해야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자본 증가 항목입니다. 자본 증가 항목의 잔액은 대변 요소다 이거죠. 대변. 그러면 정리할 때 이걸 어디다 정리해야 돼요? 반대쪽 차변에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을 함께 정리한 분계를 찾으면 돼요. 자,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찾아보겠습니다. 네,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일단 나번 하나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라번도 해당은 되는데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이 전부 다 차변에 올리는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그래서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찾더라도 답이 나번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어디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 주당 7,000원에 처분했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700만 원 차변에 현금 들어왔고요.
차변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는 처음에 발생했던 증가했던 대변의 반대쪽 차변에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가야 될 건 뭐냐? 지금 장부에 이게 9,000원으로 지금 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900만 원짜리가 대변에 가야 아니 글쎄 900만 원짜리가 가야 되는데 대변에 왜 800만? 네? 7,000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이 온게 아니야. 처음에 드렸으니까 7,000원에 팔았어. 예. 여기 있구나 여기. 예, 아이고 라번 네네. 제가 요거 아까 건성으로 봐서 그래요. 이게 평가 손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평가이익, 하나는 평가 손실인 줄 알고 그게 있을 수가 처분 손실.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붕괴 말이 안 되죠.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900만 원이야죠. 900만 원. 작년에 결산때 900만 원으로 평가해 놨다는 것은 자산이 9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 왔고 그러면 900과 800의 차이가 100만 원이잖아요. 예, 바로 손실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거를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인 것을 제가 평가 손실로 잘못 보고 라번이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라번이 올바로 된 회계처리입니다. 처분시 회계처리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 경우 분계를 회계처리를 문제로 낸 거고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데이터 3개를 줍니다. 똑같이 주면서 질문을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아예 이렇게 회계 처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아래 자료를 참고해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해놓고 1. 뭐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이렇게 보기를 딱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은 빨리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냐면 최초에 얼마에 샀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이걸 바로 비교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분계를 뭐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빨리 답을 찾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자, 쭉 내용을 보니까 8월 10일 날 천주 8,000원씩 800만 원을 샀네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모두 7,000원씩 처분했네요. 700만 원에 처분했네요. 100만 원 싸게 100만 원 손실 본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100만 원 이걸 답으로 찾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그 문제 이론 문제를 내는 유형이 지금 우리 63회에서 냈던 이런 식으로 올바른 회계 처리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좀 더 쉽게 낼 때는 이런 데이터를 똑같이 주면서도 처분 손익을 물어봐요. 그래서 1.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얼마 2.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얼마 이런 식으로 보기 4개를 내줍니다. 자, 그럴 때는 맨 처음에 취득한 금액과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을 바로 비교하시면 그게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 6문제 이제 나왔고 부가가치세 문제 2문제와 소득세 2문제가 이제 남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재화의 수입이라는 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 보호세구역 내에서 보호세구역 외의 장소로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인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그렇죠? 뭐 앞에서 뭐 보호세구역 얘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 그게 바로 수입입니다. 다음 2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수출신고필증을 전표로 입력할 때 선적일로 공급 시기를 선적일로 보고 전표를 입력하죠.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선적하기 전에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수출이 된 게 아닙니다. 예. 따라서 보세구역에 있다가 선적되지 않고 반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예, 그거는 수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선적이 끝났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국내에서 만든 재화가. 그건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2번은 맞았습니다. 그러면 3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입은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 우리 입력할 때 여러분이 그 수입세금계산서에 아니죠. 수입에 관한 것을 입력할 때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원재료 대체시키고 그렇게 했죠. 예. 따라서 이것은요. 보세구역에 반입된 것만 가지고는 수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통관이라는 절차가 끝나야 돼요. 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대기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우리가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세관장이 우리 수입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날짜가 있어요. 예, 그날이 관세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그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통관이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3번. 4번을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네, 우리가 여기 55번 수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들 한번 입력을 해본 적이 있죠. 수입세금계산서 시험에는 아주 뜸하게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뜸하게 나와요. 자, 4번 맞습니다.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유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냐?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다. 이것도 뭐 TAT 2급보다는 FAT 1급 수준의 문제죠.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자, 가번을 보시면 공장 화물차 유류대 관련 매입세액은 화물차니까 공제가 가능하죠. 나번을 보면은 거래처 접대용 선물 세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거 아시죠? 다번을 보면 사무용 비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라번을 보면은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시면 740만 원. 답이 4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금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 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와 공적 연금. 그러니까 연금 계좌 하면은 여러분 사적 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사적 연금. 계좌니까 내가 뭐 신한은행에 연금 계좌가 있다. 국민은행에 연금 계좌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적 연금은 수령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과세를 하고 그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자, 연금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900만 원을 초과하면 900만 원만 공제하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는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연금소득공제 한도가 900만 원. 2번도 맞았고요. 3번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이 아니고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은 2월에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달은 1월 달입니다. 다음 연도 1월 달. 그래서 옳지 않은 게 3번이었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공적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그러면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네.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이렇게 됩니다. 4번도 맞죠.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김회계 씨 총 급여액 6천만 원인 김회계 씨의 연말정산 자료의 일부이다. 24년 연말정산 시 적용하여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라. 네,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 편인데 뭐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거 뭐 이런 건 모르요. 우리 보고 세액공제까지 계산하라고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다가 세액공제 뭐 15%인지 이걸 곱하기 해봐야 되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력보정 안경 구입비는 일단 50만 원만 인정이 되니까 여기서는 50만 원이 지출금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 이건 전부 해당되죠. 치료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외국 대학병원의 치료비, 외국에서 의료비 지출한 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이건 제외하고,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네, 치료를 위한 것은 되지만,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은 되지만 미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비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그러면 이제 35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이 돼요. 350만 원이. 자, 그러면 350만 원에 대해서 15%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의료비에는 최소 지출액이 있어요. 총 급여의 3% 초과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15%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총 급여가 6천만 원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야 돼요. 6천만 원을 곱하기 3%를 계산기에다 해가지고 빼기 35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초과 지출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15%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6천만 원의 3%는 368, 180만 원이죠. 예. 그러면은 350만 원하고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50만 원 빼기 180만 원. 그러면 이제 170만 원이
초과로 3% 초과 지출한 의료비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15% 공제율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25만 5천 원 보기에 있죠.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세액공제 공부할 때 이 세액공제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건 지금 의료비가 일반 의료비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데 의료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제율이 20%도 있어요. 예, 그 네 가지 특수하게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제율이 15%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못 맞춰요. 계산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 이거 지금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63회 10번에서 출제한 것처럼 만약에 의료비 세액공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예제로 낼 거예요. 내니까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의료비 지출액을 계산을 한 다음에 뭐 외국에서 지출한 거, 미용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에서 50만 원 초과한 거 이런 것은 빼고 그걸 계산을 일단 한 다음에 이 근로자의 총 급여의 3%를 계산해서 180만 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제로예요. 예. 만약에 여기 350만 원 지출 안 하고 150만 원 만약에 지출했다 그러면 180만 원 요게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요게 앞으로. 순서를 제가 지출한 금액을 앞에 넣어야죠. 예, 앞에 넣고 3% 이걸 뒤에 넣어야죠. 그래서 150만 원 빼기 180만 원은 마이너스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마이너스로 나오죠. 즉 없는 거예요. 0은. 그래서 이걸 앞으로 놓고 그 다음에 총급의 3% 계산해 가지고 빼서 초과 지급한 거에 15%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10번과 같은 문제는 실제가 잘 안 하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험료 세액공제가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공제율 몇 %죠? 예, 그것도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2%. 교육비가 일반 보장성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각각 또 한도 100만 원씩 보험료 전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그것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런 문제 뭐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냥 믿으시고 나오면 그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 문제 10개 풀었는데 뭐 7개 이상 맞추시면 잘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 다 맞은 분은 아주 운이 좋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원전자로 로그인 해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풀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전자는 공기청정기 제조업이다.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자, 시원전자로 로그인 합시다. 63회 시원전자. 자, 1번 보시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가 항상 1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아니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둘 중에 하나 작성하라는 거죠. 자, 보통예금에서 50만원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설명을 보면은 원재료 단순 보관을 위한 현대 개발에서 임차한 임야에 대한 1월분 임차료. 예, 임차료인데 이것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 무엇을 보관하는 임차료인가? 원재료 보관하는 임차료예요. 제품 창고 같으면은 800번대 임차료. 판매할 제품이니까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는데 원재료를 보관하는 임야를 임차한 거예요. 그거는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500번대 임차료 체크하시고 그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현대개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 처리할 것. 네. 여기서 비용은 판매관리비를 꼭 얘기한 거 아니에요. 판매관리비도 비용이고 제조원가도 비용이에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을 하시오. 단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은 생략한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에 가셔가지고 날짜가 1월 10일이니까 1월 10일을 입력하시고 차변의 임차료. 자, 원재료 보관하는 임차료는 519. 금액은 50만원.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 그냥 국민은행이네요. 50만원. 이렇게 하면은 수행과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이제 결산 박스에 가면 있죠. 경비 등 송금명세서 1월 10일 2024 1월 10일 0110 법인명 우리가 어디에다가 송금을 했느냐? 현대개발. 성명은 이종민. 공급자 정보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죠. 사업자 12007 277 72. 거래 내역은 임야 임차료. 뭐 그냥 임차료 해도 좋고. 거래금액 50만원. 송금일자 2024 0110. CD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거기 공급자 정보에 신한은행 코드 있었죠. 신한은행 계좌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010-04-012-368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네. 뭐 이건 또박또박 입력만 하면 되는 문제고요. 저 상단에 있는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했다가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는 저장한 거 불러가지고 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1번 문제는 대개 이렇게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문제를 내거나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2번 고정자산 구입 그리고 등록을 하라는 문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네요. 자, 자료 설명 자료 2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시켰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자료 1은 관리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3,500cc 발급받았습니다. 구입하고.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니까. 자료 2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자료 2를 참고하여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에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그 다음에 2번이 고정자산을 등록하시오. 네, 할 일이 많아요. 고정자산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신규 등록한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라.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네, 쭈루룩 하도록 하죠.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서요. 네, 세금계산서 날짜가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유형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이거는 제네시스. 예. 그래서 54번 불공 유형으로 해주시고요.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를 선택해야죠. 본명에다가 제네시스 정도 써주면 되고 공급가액은 6천만원, 거래처에는 공급자 현대 자동차 해주시면 되고요. 네, 현대 자동차 두 번째 줄 전자세금 1번 해주셔야 되겠네요.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샀습니다. 세금계산서 아래를 보니까. 그러면은 혼합으로 해야죠. 외상 분계하면 안 됩니다. 자, 차변의 원재료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네,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대변. 외상으로 샀으니까 뭘까요? 예, 미지급금 맞습니다. 미지급금 6,600만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현대자동차로 딱 떨어지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끝났으니까 1번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번 고정자산 등록하러 가야 됩니다. 고정자산 등록. 엔터 3번 치시고 계정 과목을 밑에서 입력하는 게 좋아요. 자, 계정 더블 클릭하셔서 차량 운반구 선택하고 확인. 자, 코드는 자료 설명에서 알려줬죠. 1000으로 해라. 자산명이 제네시스 G80이다. 취득일은 거기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가 취득일이에요. 2024 0205다. 자, 여러분 1번 기초가액에다 입력해야 맞습니까? 4번 신규에다 입력해야 맞습니까? 신규에다 넣었죠. 단기에 취득한 것은 다 신규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가액 6천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맞을까요? 합계로 6,600을 입력해야 맞을까요? 6,600을 입력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공이잖아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 안 했죠? 예,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6,600만 원. 자, 그 다음에 9번에 상각방법. 아까 자료 설명에서 알려줬습니다. 정액법. 1번 정액법. 내용연수 알려줬습니다. 5년. 자, 부서는 어디가 될까요? 경비구분은. 아까 여기서 어디서 쓰는 부서죠? 관리부 거죠. 그러면 관리부 거는 경비구분을 800번대 그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수행과제 3번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러 갑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딱 들어갑니다.
기초정보관리의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코드 알려줬죠? 1000번으로 해라. 자료 설명에서 알려줬어요. 차량 번호도 알려줬죠? 아, 차량 번호는 안 알려줬는데? 아, 보험 증권에 나와 있네요. 네, 아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15 나의 5678 차종 제네시스 회사. 그리고 나서 여기 2번의 고정자산 코드를 불러내야 돼요.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고정자산 코드를 불러냅니다. 아까 우리가 등록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확인. 그러면 여기 고정자산 코드를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고정자산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8번부터 이제 나머지 채워나갑니다. 기초주행거리. 데이터가 없네요. 비워놓으시고. 자, 보험 가입 0번 업무용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그 보험 증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걸로 하고 보험 기간을 증권 보시고 입력하십니다. 2024-0205 부터 2025 0204 0204까지. 네. 자, 우리가 이런 업무용 승용차 등록 같은 것은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TAT 2급에서 기초정보 관리 문제를 따로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차량을 취득했을 때는 승용차를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정자산 등록도 하고 업무용 승용차까지 등록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552쪽 접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